자, 다우도 3만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요. 특히 나스닥의 경우에는 10,000포인트 선까지 2%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루 이틀이면 달성할 수도 있을 만큼의 얼마 차이가 남지 않은 건데 이렇게 이 라운드 넘버를 넘어서게 되는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투자 전략과 함께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김영렬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일단 이런 질문 참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하면서도 항상 질문을 드리긴 하거든요. 궁금해서. 3만과 10,000 언제쯤 돌파할 것 같으세요?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이 마디 지수에 대한 의미를 미디어나 네. 언론에서는 많이 이제 좀 다루려는 경향 등이 있지만 사실 네.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 상징적인 마디 지수에 대한 어떤 돌파는 결국 이 인덱스 자체에 대한 의미로만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네네. 현재 경제 활동과 사회 그리고 플랫폼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결국 과거에는 경기의 어떤 주기가 있고 어떤 이런 순환 주기 과정에 업황에 대한 변화는 우리가 학습적으로 경험을 해왔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최근에는 경제 활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어떤 경제 이론과 산업 주기가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결국 구경제에서 신경제로에 대한 전환, 네. 그리고 현재 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 성장의 중심이 무엇에 있느냐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주요 지수가 저렇게 쉼없이 올라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네. 우리를 비롯한 신흥국 주식시장이 그러니까요. 정체되는 네. 이러한 현상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결국 과거의 구경제는 물건을 싸게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면 제조 중심. 그렇죠. 네. 그런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경제 성장 모형이 이제는 시장에서는 인정받고 있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현재는 오히려 Q를 늘리는 것보다는 네. M을 늘리는 마진을 높이는 것이 성장의 핵심으로 다뤄지고 있고 네. 이것의 중심중에 플랫폼 경제가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범의 경제로서에 대한 전환 등이 시장의 인덱스로 표현되는 데 있어서 미국 주식시장은 그거를 100%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현재 이런 미국 주식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주요국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다라고 해석하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지금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경기 사이클상 이제 확장 국면이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이런 근거에는 이제 제조업 경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봐라 ISM 제조업 지표 봐라. 경기 증시는 올라가지만 제조업 지표는 꺾이고 내려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거는 이제 말씀하셨던 게 빵 주식들은 쭉 갈 수 있다. 일단 플랫폼 경제로 이제 경제 구조가 바뀐 거니까 이 말은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지 않더라도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미국 증시는 계속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도 돼요. 이거 감세 정책하고 약간 맞물리는 것 같아서요. 그런 내용과도 유사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은 사실 지난 2년 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네. 상당히 여기에서 혼란스러워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2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경기 침체 온다라고 얘기들을 해왔지만 네. 정말 경기가 좋았을 때보다 돈을 좀 덜 벌 뿐이지 네. 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소득이 감소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런 것이 갖게 되는 의미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구경제 하에서의 어떤 이론적 접근이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서 네. 우리의 실제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된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과거처럼 선진국 중심으로만 세계 경제가 돌아갔다라면은 네. 이런 경기의 침체 환경에 분명 공급 부분에서에 대한 어떤 구조 조정이나 여러 조정 사항 등이 시장에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었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신흥국 경제조차도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내성을 어느 정도는 확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내구성이 강해졌고 네. 그러다 보면 그 내구성이 강해진 환경하에서 조금 더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런 자본주의의
하나의 속성을 현재 시장에서는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일단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제 퇴직연금을 미국 주식으로 많이 갖고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맞습니다. 퇴직연금을 제외한 그 이후에 주식 투자를 할 때 세금을 좀 감면해주는 방안을 이번 대선 캠페인에 슬로건으로 좀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이 많이 긍정적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기대 요인이 된다라 보지는 않고요. 그래요? 미국 주식시장이 올라가는데 미국민의 역할만이 지금은 크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과거에 미국 주식시장도 경제 흐름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으로 조금 나눠지는 경향들이 있었었는데 네네.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이미 10년이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주식시장에서 여러 수급적인 동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뭐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이라든지 401k를 포함한 퇴직연금들에 대한 역할, 이런 네네. 미국 내부의 투자자 유동성 환경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였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 금리 동향 역시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 경제만큼 미국 주식이나 채권을 사려고 하는 그 밖에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네네.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국 투자자 그리고 네. 확대해봐야 유럽 투자자 내지 일본 정도로만 이 수요자 그렇죠. 이 미국 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자가 존재를 해왔었었는데 네네. 이제는 중국이라든지 중동, 한국 뭐 여러 그 신흥 부호들이 네. 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가 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주식의 비중이 그렇죠. 우리나라 연기금에서도 많이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0년 전에 세계 GDP를 돈으로 환산하면 네. 10년 전에 약 60조 달러였었던 것이 현재는 약 85조 달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경제의 질량이 한 40%나 늘어났거든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을 좀 덜 받는 거죠. 왜냐하면 부가 늘어났으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 10년 전에 그 무한정으로 풀어놨었던 양적 완화로 인해서 무한정 풀어놨었던 채권들도 전부 다 소화가 되고 있고 네네. 저렇게 주가가 올라서 시가총액이 커진 미국 주식시장마저도 네.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네. 얘기는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를 한다라고 해서 뭐 미국 주식시장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계산을 하시기보다 네네. 현재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네네. 지난 10년 사이에 경제의 질량이 40% 가까이 늘었다라면 큰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 10년 이후에도 못해도 한 30%는 더 늘어날 겁니다. 네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미국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이 네. 빠진 주식을 살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너무 단편적으로 이런 방향성과 마디 질서에 대한 의미만으로 지금 시장을 판단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와 약간은 별개일 수도 있겠지만 돈을 들고 주식 사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세와 별개로 생각해도 시장은 좀 더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투자 환경 자체가 그렇다 뿐인 거고 네. 문제는 경제의 구조적 침체를 만드는 경우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일자리가 줄어든다거나 그러니까요. 네. 기업이 파산한다거나 네.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네네. 만약에 이 문제에서 비롯돼서 경기 침체들을 유발하게 되었을 때는 이때는 시장이 일정 기간 쉴 수밖에는 그렇죠. 없겠죠. 뭐 근데 그거는 뭐 최근 네. 미국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 저렇게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안정적이죠. 네. 또 임금도 상당히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10년 전 금융위기 때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신용 리스크가 올라갔었어요. 맞아요. 기업들이 네.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었었는데 네. 지금은 돈을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당장 어떤 도덕적 해이에 의한 모럴 해저드에 의한 어떤 그 폰지 사기나 네네. 아니면 기업들이 투자자들을 속인 경우 네. 이런 문제에서 뭔가 비롯되지 않는다라면은 시장은 견딜 수 있는 어떤 그 체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궁금한데 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요즘 자산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네네. 사실 뭐 미국 부동산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부동산 우리나라는 제외하고라도 금도 올라가고 채권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만큼 소화 능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어떤 저금리 시대에
그런 그 저금리 시대에 돈을 묶어두는 것을 조금 안 좋아하죠. 좋아하지 네. 않는다라는 네.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처를 찾는 환경에서 그 채권이나 그리고 주식 등에 대한 수요 등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을 필요해서 다음 스테이지를 위한 투자 활동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돼 가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 기여하고 있는 것이 여러 세제 법인세 인하라든지 네네. 여러 투자 활동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부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여러 어떤 성장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요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네.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된 이유는 현재 우리 국내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누군가 생각을 해보면 네. 가게도 돈이 없지는 않지만 네. 기업이 가장 돈을 많이 갖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기업이 돈을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네. 기업들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다, 아니면 어떤 개혁이? 재벌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레임에 쌓여가지고 네네. 그 투자처를 찾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 변화와 그 실타래를 끌어줘야만 그런 시도 등이 가능하다라 볼 수가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에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 두 자산을 소화할 수 있는 투자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인지하는 부분 등이 필요하지, 이것이 마치 어떤 버블의 징후다라는 식으로 단편적으로만 몰아가게 되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시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이런 현상은 어떤 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의 시그널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죠. 과거에 한 10년, 20년 전에 어떤 그 시장의 접근 이론만으로 네네. 이 문제를 지적할 수는 없겠고요. 물론 우리 지금 경제 활동화에 뭔가 껄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네.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 테슬라가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약간 사실 이거는 이론에서는 좀 벗어나는 네네, 내용입니다. 그러면 약간의 유동성의 과열 징후를 나타낸다라는 의미와 해석을 우리가 할 수는 있겠는데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곧 터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몰아갈 수는 없다라는 네네. 것이죠.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환경, 네. 그리고 CEO나 경영진이 어떤 도덕적 문제나 법적 문제 등으로 네네. 인해서 구속될 가능성이 커질 경우, 뭐 이런 문제 등을 시장에서 지적한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너무 애둘러서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쉽게 합니다. 말하면 사람이 사고 치지만 않으면 증시는 계속 갈 수 있을 만큼 구조가 그렇습니다. 많이 바뀌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또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하면 네. 우리뿐만 아니라 그 기업들이 위험 관리나 이런 그 통제 등을 상당히 잘해오고 능력이 있다는 많이 거죠.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금융기관들도 여러 최근에 작은 사건 사고 등은 있지만 네. 이것이 기업 자체, 금융기관 그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히 제한되거든요. 뭐 옛날에 우리가 봤던 저축은행 사태라든지 이런 게 그렇죠.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줄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결국 10년 전 금융위기 등으로 비롯해서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아주 시의적절한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장착되었기 때문에 네, 이 네. 부분이 되어 있는 거고, 이는 마찬가지로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에게는 다 적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좋아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경제의 이 경제 체력이 그만큼 커진 상태에서 미국 증시는 구조상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그럼 국내는 어떨까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런 시장 환경, 이런 글로벌 환경을 충분히 느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내 증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특성을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네네. 우리 주식시장은 방향을 갖기보다는 레벨이 더 중요한 이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처럼 일정하게 주가가 올라가려면 네. 강력한 수요와 투자자들이 살만한 투자 자산을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한 균형이 유지가 되었을 때 네네. 일정한 트렌드라는 것이 유지가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성은 수요는 없고 네. 공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라는 되니까요. 가격이라는 것이 올라가지 않는 특성을 보여주고 네네.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인덱스의 구성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 다우지수만 예를 들어서 볼 때 다우지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 제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7종목입니다. 네. 이들은 시가총액이 25%에 불과하거든요. 네. 나머지는 금융이나 IT 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과 같은 성장 기업과 플랫폼에 기반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것들이 지수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75%. 우리나라의 경우는 70%가 제조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제조업은 글로벌 기업 중국과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죠. 네. 당연히 마진이 개선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인덱스에 대해서나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매력을 잘 못 느낀다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이 우리의 반도체가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과 같은 성장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이 정도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지. 네. 만약에 그마저도 없었었다라면은 정말 구조적 침체에 빠질 위험이 상당히 커졌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박스권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기보다 박스권을 10분 활용하시는 전략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네. 미국처럼 오랜 시간 동안 올라가는 것도 어렵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그냥 빠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 항상 시장에 어떤 단단한 지지선을 갖고 있다는 점을 기본 가정으로 할 때 뭐 네. 이란 사태나 이번 질병 악재 이런 내용 등이 하나의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네네. 것이죠. 이 특성을 활용한 대응 전략으로 고민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지. 언제쯤 미국처럼 편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 언제쯤 펀드 가입을 하면은 좀 나의 어떤 부를 증식할 수 있을까라는 편한 마음에서에 대한 대응은 조금 고쳐먹으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각 시장의 특징을 이해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장기 상승이 가능할 만한 구조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밴드 수준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 밴드 예상 전망을 좀 해주시면요. 우선 국내 증시가 2,000선 이하로 내려갈 이유는 없다 네.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충격이 발생되더라도 이거는 우리의 기초 체력과는 전혀 무관한 일시적인 변동 상황이다라고 의미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문제는 올해 주가가 회복되었을 경우 내년에 대한 기대 요인은 조금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요인이 조금씩 약해진다라고 해서 이제 안전자산이 몰락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네. 지난 10년 동안 누려왔었던 것과는 기대 수준이 조금 약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네. 여기서의 어떤 작은 변화가 우리에게 순환적 기회를 가져온다. 그로 인해서 올해의 작은 변화가 내년에는 조금 기대 요인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예전처럼 화학도 좋고 철강도 좋고 건설도 좋고 조선도 좋은 이런 과거의 학습적인 어떤 활동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현재 성장을 찾아가고 기업의 색깔을 바꾸려 하는 산업과 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시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김형렬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오상공 글로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내 시장에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